광화문 광장을 지나치거나 역사책 첫 페이지를 넘길 때 거대한 위인의 동상을 올려다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마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도 그 완벽해 보이는 청동조각상 앞에서 약간 묘한 압도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흔히 그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들한테는 어떤 흠집도 없는 그런 무결점의 삶을 기대하곤 하잖아요. 동상이라는 매체 자체가 원래 인간의 연약함을 지워버리고 막 가장 빛나는 순간만 영원히 박제하려고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엄청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빈틈없는 영웅의 모습만 딱 남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완벽해 보이는 동상 가까이 다가가서 그 거대한 무게를 받치고 있는 밑동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아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무언가가 깔려 있다면 어떨까요? 위대함이라는 그 눈부신 조명 뒤에 길게 드리워진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마주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바꾼 위대한 군주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그 지독하고 뼈아픈 아버지로서의 후회 같은 걸로 말이죠.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심층 탐구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에 있어요. 네,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 연도를 외운 거나 막 업적을 나열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바쁜 출근길 차 안에서 혹은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숨을 고르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당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만약 세상을 바꾼 위대한 성취가 정작 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맞바꾼 거라면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와, 치열하게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철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네요. 오늘 우리가 파고들 자료는 묶은 꿈, 몽유도 원도, 아비로서의 시간은 주지 못했다 라는 짧지만 아주 긴 여운을 남기는 문헌 발췌본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 그 이면에 감춰진 뼈아픈 고백을 담고 있죠. 자, 그럼 15세기 조선의 어느 봄날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눈을 감고 그날의 공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덕궁의 유난히도 고요한 봄날이에요. 연못 위로는 잔잔하게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고 정원 한편에서 막 피어난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번지고 있죠. 오,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피 튀기는 권력투쟁의 궁궐이라기보다는 아주 나른하고 평화로운 주말 오후의 가족 모임 같은 풍경입니다. 시각적으로 진짜 생생하네요. 그 평화로운 정원은 세종대왕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곁에는 아들들인 안평대군, 수양대군, 그리고 훌쩍 자란 어린 새손들이 함께 걷고 있죠. 소환왕후를 기리는 불사가 끝난 뒤에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아주 희귀한 장면이네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뀝니다. 세종이 연못가에 서서 어린 새손들을 부르더니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아버지를 자주 보지 못했지 라고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군주가 핏줄에게 건넨 첫마디 치고는 대단히 쓸쓸하고 무력한 고백이네요. 당시 조선의 모든 것을 통제하던 왕인데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아이들이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니까 세종의 눈빛이 흔들리면서 아주 묵직한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너무 바빴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유로 너희 어버지들과 너희들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진짜 가심 아픈 대목이네요. 또 여기서 약간 이런 장면이 겹쳐 보였어요. 맨 바닥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제국을 건설한 세계 최고의 CEO가 화려한 은퇴식을 마치고 텅 빈 거실에 앉아서 불현듯 자녀들 학예회에 한 번도 못 갔다는 걸 깨닫는 약간 그런 느낌 안 드나요? 와, 아주 현실적이고 확 와닿는 비유네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세종이라는 인물이 도달한 그 날카로운 자기객관화의 수준입니다. 그냥 감상해져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세종은 왕으로서 백성에게 법, 제도, 과학, 훌륭한 스승은 아낌없이 내어주었잖아요.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동시키는 데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관리자였죠.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관계의 핵심 자원인 시간을 할당하지 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조선의 왕이잖아요. 자식들 교육은 최고급 스승들이 다 알아서 했을 텐데 세종이 진짜로 아버지로서 미안함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냥 늙고 병드니까 감상적으로 변해서 해보는 정치적 퍼포먼스 아닐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왕실 법도상 왕이 직접 자녀랑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드물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왜 이게 진짜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지독한 워커홀릭이었거든요. 아, 진짜 일만 했군요. 네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모든 보고서를 직접 읽고 지시를 내렸죠. 심지어 눈에 병이 생겨서 시력을 잃어가고 당뇨 합병증에 시달릴 때도 업무를 안 넣었어요. 세상에 시력을 잃어가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시스템에 맡기고 자기는 여가를 즐긴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과 시간을 국가라는 기계에 문자 그대로 갈아 넣고 있었던 겁니다. 아, 물리적으로 진짜 시각이 단 1초도 없었던 거네요. 자기가 선택한 군주로서의 삶이 인간 이도로서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렸군요. 맞습니다. 거대한 책임을 짊어진 리더가 위대함을 성취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희생해야 했던 일상의 파편들, 막 그 청구서가 생애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도착한 셈이죠. 진짜 묵직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그 엄청난 후회의 청부서가 세종한테 날아든 걸까요? 문헌을 보면 시간선이 14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아, 세종이 건강 악화로 세자한테 정사를 어느 정도 맡겼던 그 시점이군요. 맞아요. 출처 자료에 보면 바람에 크게 흔들리는 창덕궁 대나무 숲소리가 막 스산하게 묘사되면서 세종이 이 1442년의 깨달음을 아들들한테 털어놓거든요. 정사를 내려놓고 나서야 잃어버린 시간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웃음이었다. 이렇게요. 와, 일상이 멈추고 텅 빈 고요가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네요. 귓가를 맴돌던 소음이 딱 멈추니까 그제야 아리들의 웃음소리가 없다는 게 거대한 결핍으로 다가온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권력을 쥐고 막 바쁘게 돌아갈 때는 전혀 모르다가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나서야 소중한 게 빠져나갔다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이건 세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인간은 손에 쥔 걸 억지로 놓기 전까지는 계속 달리기만 하는 존재인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이 문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엄청 흥미롭게도 세종의 이 회안에 대해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완전히 상반된 대답을 내놓거든요. 맞아요.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숨죽였어요. 아들들 반응이 완전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네, 먼저 훈자의 수양대군이 되는 둘째 아들이 입을 엽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위해 흘리신 땀방울을 아는데 어찌 감히 아비의 정을 탓하겠습니까? 라고요. 와,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위로네요. 아버지가 국가 CEO로서 회사 잘 키웠으니 개인 시간 좀 안 냈다고 우리가 원망할 권리 없다. 약간 이렇게 선을 긋는 느낌도 들고요. 정확해요. 수양대군의 대답은 과거 지향적이고 실리적이죠. 이미 지나간 결핍은 어쩔 수 없고 현재의 정치적 성과로 덮어두기에 충분하다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반응은 완전 다릅니다. 아, 안평대군은 뭐라고 했죠?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면서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해요. 전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전하의 자식이며 남은 시간 동안 그 웃음을 다시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안평대군 위로는 대단히 감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네요. 끊어진 관계의 끈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묶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져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오랜 시간 방치돼서 비어버린 관계의 공간이 이런 뒤늦은 깨달음만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걸까요? 수양대군은 불가능하니 현실 성과로 보상받자고 선언한 거고 안평대군은 여전히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솔직히 안평대군 말이 너무 따뜻해서 울컥했는데 동시에 엄청 불안했어요. 현실 권력 세계에서 저 말이 지켜질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이 가족 대화가 여기서 안 끝나고 엄청난 국가적 프로젝트로 확 전환되잖아요. 네, 바로 석보상절과 훈민정음 편찬 작업이 이 대화의 중심에 딱 등장하는 순간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게요. 안평대군 위로를 받은 세종이 미소 지으면서 불쑥 물어봐요. 석보상절 편찬 어디까지 왔냐 하니까 수양대군이 돌아가신 어머니 명복 빌면서 부처님 말씀 정리 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다 대고 안평대군이 그걸 새로 만든 글자, 즉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덧붙이거든요. 전 이걸 읽고 진짜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특정 엘리트 계층만 알던 최고급 소프트웨어를 누구나 쓰게 오픈소스로 세상에 확 뿌려버린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예리한 시각입니다. 당시 한자라는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었거든요. 조선 양반 계급이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려고 굳게 걸어 잠근 말 그대로 권력의 방화벽이었죠. 아, 그들만의 코드를 알아야만 법의 보호를 받고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거네요.
그럼 세종은 그 방화벽을 무력화시킬 해킹 툴을 국가 주도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었던 거군요. 네, 백성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준 셈이죠. 근데 의문이 하나 더 들어요. 조선은 숭유역불, 유교 국가잖아요. 왜 하필 불교 경전인 석보상절로 그걸 배포했을까요? 유학자들이 엄청 반발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세종의 천재적인 정치적 계산이자 절박함입니다. 1443년에 혼민정음을 만들었지만 기득권층 반대가 너무 심해서 반포를 미루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퍼뜨릴까 고민하던 차에 아내 소원황후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 그래서 왕비의 명복을 빈다는 명분을 세운 거군요. 네, 죽은 왕비의 극락왕생을 비는 왕실의 사적인 슬픔 앞에서는 아무리 깐깐한 유학자라도 대놓고 반대하기가 껄끄러웠던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는 전략이네요. 가족 잃은 슬픔마저도 백성들한테 세 글자 쥐어주는 방패막이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과정이 아까 말했던 그 아버지로서의 후회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보면요. 우리는 세종의 내면에서 일어난 엄청난 심리적 승화를 보게 됩니다. 핏줄에게 다정한 아빠로서 시간을 못 줬다는 죄책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결핍에서 온 애틋한 마음을 자기 자식들한테만 쓰지 않았어요. 그 개인적인 후회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 끌어올렸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내 자식의 웃음을 못 지켰다는 회한이 그를 몰라서 억울하게 매맞는 조선 백성들을 향한 어버이로서의 맹렬한 사랑으로 방향을 튼 거죠. 가족한테 못 준 사랑을 글자라는 위대한 유산으로 치환해버린 겁니다. 와, 한 인간의 가장 사적인 후회가 민족 운명을 바꾸는 애민 정신으로 폭발한 거네요. 자식들한테 시간을 못 내준 미안함이 백성 전체에게 언어의 시간을 선물하는 동력이 된 거고요. 세종이 글은 백성의 것이어야 한다고 왜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했는지 완전 이해가 가요. 네, 그 아픈 밑동을 통과했기 때문에 세종이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서 진정한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모든 걸 쏟아낸 뒤에 세종의 말년은 문헌 속에서 꽤 따뜻하게 묘사되잖아요. 아들들한테 조금 더 같이 걷자고 먼저 다가가고 새손 손잡고 정원 산책도 하고요. 업무에 시달리던 얼굴에 깊은 평온이 묘사돼 있더라고요. 완전 아름다운 해피엔딩 같았어요. 네, 평생 짓누르던 거대한 짐을 좀 내려놓고 일상의 소박한 평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아주 아름다운 황혼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이 평화로운 장면 뒤에 이어지는 출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진짜 등에 식은땀이 났거든요. 1450년에 세종이 눈을 감은 직후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인데 그가 떠난 뒤에 조선은 그의 뜻과는 다른 길로 흘러가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휴, 참 잔인하고도 명확한 역사의 스포일러네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세종이 눈 감고 얼마 안 가서 그 정원에서 우리는 충분히 받았다고 했던 수양대군이 피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조카 단종 몰아내고 늦지 않았다고 했던 안평대군마저 사약 먹여서 죽이고요. 역사의 비극이죠, 정말. 세종은 가족의 평화를 되찾았다고 안도하며 눈을 감았을 텐데 정작 그가 떠난 뒤 역사는 가족끼리 서로 물어뜯는 최락의 방향으로 갔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간과 영향력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네, 그 모순이 바로 역사가 가진 서늘한 민낯입니다. 세종은 마지막에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행동으로 옮겼죠. 하지만 억눌려 있던 아들들의 욕망과 권력 다툼이라는 관성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는 한면의 나약한 아버지였나봐요. 하지만 역사가 그의 뜻과 다르게 흘렀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절망으로 끝낼 필요는 없어요. 수양대군이 권력을 찬탈하고 피바람이 불었지만 세종이 남긴 가장 중요한 깨달음,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건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그 정신만큼은 절대 파괴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 정신의 결정체인 훈민정음은 끝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가 뿌린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씨앗은 훈민정음에 실려서 시대를 건너뛰었어요. 자식들은 권력 다툼으로 무너졌지만 백성들 웃음 지켜주려고 만든 글자는 바람처럼 번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죠. 통제할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기어이 살아남는다는 걸 증명하는 거군요. 네, 처절한 후회 끝에 길어올린 유산이니까요. 우리 이심층 탐구는 진짜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네요. 지금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한테 시간의 유한함, 그리고 삶에서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묻는 투명한 거울 같아요. 지금 운전대 잡고 계신 분, 혹시 이어폰 꽂고 계신 여러분, 무언가 거대한 목표 쫓느라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웃음을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거창한 위대함이나 성취도 삶의 동력이 되지만 결국 우리를 덜 후회하게 만들고 지탱해주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작고 평범한 시간들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에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에요, 세종대왕이 젊은 시절부터 위대한 군주가 되겠다는 사명감을 내려놓고 다정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엄청 아득해지는 상상이네요. 세종이 완벽한 아빠가 되기로 선택했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날 한글이라는 이런 위대한 유산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인 위대함이라는 건 어쩌면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지독한 개인적 희생과 눈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대가로 지불해야만 완성되는 잔인한 공식인 걸까요? 생각할수록 참 묵직해지는 질문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대한 동상 비유가 다시 떠오르네요. 묵묵히 바치고 있던 연약한 후회라는 밑동, 그 깊은 눈물과 후회안이 있었기에 훈민정음이라는 업적이 천년 지나도록 인간적으로 빛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동상 아래 어떤 마음이나 기다림이 묻혀 있는지 한 번쯤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여러분의 세상을 더 넓혀줄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